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오늘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우리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자 인간학의 보고로 평가받는 사마천의 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쾌청합니다. 하늘이 정말 파랗고요. 구름이 이제 하얀 구름이 있긴 한데 파란 하늘에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하늘이 쾌청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거의 없는 상태여 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석촌호수 4바퀴 10.25km 달리기를 마치고 이곳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마천의 사기는 총 1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술 방식이 기전체입니다. 기전체에 이제 좀 대응되는 역사 서술 방식이 편년체인데요. 편년체는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술하는 게 이제 편년체인 반면에 그에 반해서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 역사서의 효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전체인데요. 기전체는 이제 본기와 그 다음에 그 표,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세가, 그 다음에 세기, 그 다음에 이제 열전, 뭐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이제 테마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년체는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는 반면에 기전체는 본기, 표, 서, 그다음에 세기, 열전 이런 5개 편으로 구성되는 게 기본인데요. 그래서 편년체는 연대순인데 기전체는 그냥 테마별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의 효시를 이루는 역사서고 우리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고 인간의 내밀한 측면을 통찰하는 인간학의 보물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역사서로 평가받는 게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생존했던 시기는 기원전 145년부터 기원전 한 86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대략 다수의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기원전 145년에 출생해서 기원전 87년에 사망한 걸로, 그러니까 대략 한 60살 정도, 59세 정도 생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말 그 역사서를 이제 동양 역사서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그 역작을 총 13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기라는 그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의 고난의 그런 시기를 보낸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분의 이제 일대기에 관하여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원전 145년에 출생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2200년 가까이 됐습니다. 2200년쯤 전에 2150년 정도 전이죠. 그때 기원전 145년에 이제 출생을 하셨고 그분의 이제 아버지가 그 시절에는 이제 전한 시대입니다. 한나라가 이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제 중국 최초의 그 통일 왕조인 진시황의 그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건국이 됐다가 15년만 존속돼서 기원전 206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초나라의 항우와 또 한나라의 유방이 치열한 그 다툼, 전쟁을 치러가지고 4년에 걸친 그 격전 끝에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이제 무찔러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가 전기 한나라와 후기 한나라 해서 전한과 후한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전기 한나라인 전한은 서쪽에 있었다 해서 서한이라고, 또 후기 한나라 후한은 또 동쪽으로 이동했다 해서 동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그 전한 시대를 연 사람이 기원전 202년에 그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전하는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8년까지니까 존속된 기간이 총 210년 정도 존속을 했고, 그 다음에 한 17년 정도에 이제 또 이제 그 여러 소국가들이 그 흥망성쇠를 하다가 기원 후 25년에 이제 후한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기원 후 25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니까 195년 존속, 즉 기원 후 25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195년 존속됐던 후한 시대, 즉 동한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직후에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 위촉 오 세 나라가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기원 후 220년부터 기원 후 243년까지 43년 동안 중국의 삼국시대가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큰 중국사의 그 중국의 고대사의 맥락을 짚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 즉 동양사의 근간이자 인간학의 보고로 평가된 그 사기를 저술한 130권짜리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은 전한시대 인물입니다. 전한시대. 그래서 전한의 이제 시조가 한고조, 한나라를 세운 이제 유방이고, 그 다음에 5대 황제가 이제 한문제입니다. 한문제는 한고조 유방의 넷째 아들이 이제 한나라의 5대 황제인 한문제가 되고, 또 6대 황제는 한문제의 5째 아들이 이제 한경제가 됩니다. 한경제. 그래서 5대는 한문제, 6대는 한경제, 그리고 7대가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이름은 유철입니다. 유철. 그러니까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다 보니까 유씨인 거죠. 그래서 한나라의 제7대 황제는 한무제인데 이름이 유철입니다. 그 한무제 시절에 이제 그 사마천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것은 한경제 시절에 태어나긴 하는데 그 사마천이 한 4-5살 때 이제 한무제, 즉 한나라의 7대 황제인 한무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마천은 한무제 시절의 이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분의 그 사마천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그분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한나라의 이제 관료였었습니다. 한무제 시절에 이제 어떤 관료를 했었냐면 태사공이라 해가지고 클태자 역사사자 뭐 함께 공할 때 태사공입니다. 태사공은 어떤 일을 하는 이제 직책이냐면은 그 천문, 역법, 그 다음에 도서를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이 태사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의 아버지는 사마염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마염이 이제 태사공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사마천도 어렸을 때부터 천문, 역법 이런 뭐 도서 책들을 보면서, 오래된 그 고문헌들을 보면서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살 때는 이제 그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시안, 중국말로 시안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서안 또는 장안이라고 하는데, 그 서안을 중국말로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 수도는 베이징,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수도는 상하이, 중국의 문화 수도는 시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천이 10살이 되던 때
그 중국 한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살 때는 20살 때는 이제 그 중국의 각 지역을 한 3년 정도 유람을 합니다. 중국의 각 지역을 3년 정도 유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3년 정도를 중국의 각 지역을 이제 유람하면서 나중에 훗날 사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사기를 집필할 때 현장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게 된 그 배경이 됐던 게 20대 초반에 한 3년 정도를 중국의 각 지역을 유람했던 그런 여행 시절, 여행을 했던 그 시절이 많이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마천이 28살이 될 때는 낭중이라는 벼슬을 했습니다. 낭중이라는 벼슬이 이제 하급 관료이긴 한데 한무제, 즉 한나라의 7대 황제인 한무제 유철이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순행할 때 그 수행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28살 때 낭중이라는 벼슬을 하면서 한무제를 수행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36살이 될 때 사마천의 부친인 사마염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은 사마염이 태사공이라는 천문역법 도서를 관리하는 그러한 벼슬을 하면서 중국 역사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중국 역사를 이제 역사서를 이제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놨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사마천은 나이가 36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이러이러하게 중국의 상고 시대의 역사에 관하여 역사서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고 그 중에 한 37권 정도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완성을 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사마천의 나이 36살 때. 그래서 아버지 사마염의 그 유언에 따라서 아들 사마천은 아버지의 필생의 그 작업인 중국 상고 시대의 역사를 책으로 완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난 사마천의 나이 38살에는 이제 한무제에 의해서 사마천도 아버지가 지냈던 그 직책인 태사공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천문역법 도서를 관장하는 그 태사공 자리에 있었다가 사마천 나이 36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사마천도 아버지의 그 생전의 그 공직이었던 태사공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천문역법 도서 이런 걸 관장하는 그런 직책이 있다 보니까 왕실에서 황제 옆에 있으면서 다양한 고급 문헌들을 연구하고 자료들을 수집을 해 나갑니다. 그때 나이가 38살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난 사마천의 나이 43세가 돼서는 본격적으로 역사서를 집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38살 때는 이제 태사공에 임명되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5년 정도가 지난 43세의 나이에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유업인 중국 상고 시대의 역사서를 집필하는 작업을 43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4년 정도가 지나 47살의 나이 때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옵니다. 엄청난 시련의 시기.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궁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궁형이라는 것은 남성의 상징, 남성의 생식기, 그 고환을 제거해버리는 그걸 궁형이랍니다. 궁궐할 때 궁자, 궁궐할 때 궁, 형벌할 때 형자에서 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왜 이제 그 궁형, 즉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제 그 고자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남성성을 상실해버리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왜 그 처벌을 받는지 간단히 그 배경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사마천 인생에 있어서의 최악의 치욕스러운 사건인 이제 궁형을 47살의 나이로 당하게 된, 처벌을 받게 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게 진시황 시절부터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북방의 흉노족의 그 외침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흉노족은 그 후대에 있어서도, 진나라 시절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어서도 계속 중국 왕조를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한나라 시절에도 북방의 흉노족들이 한나라를 괴롭혔고, 그래서 심지어는 한나라 초기에는 북방 오랑캐인 흉노족한테 중국의 통일왕조인 한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동이, 서용, 남만, 북적, 중국 모든 것은 중화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중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나라라 해서 가운데 중자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은 다 오랑캐로 보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한족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 고조선은 동이, 동쪽에 오랑캐다 해서 동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융,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베트남 쪽은 남만, 야만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쪽에는 그 외적이다, 뭐 북적. 그래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해서 중국의 주변 나라들은 다 오랑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오랑캐들이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그 한나라 초기에는 반대로 중국의 통일왕조인 한나라가 북방의 흉노족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흉노족은 그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그런 외적 세력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한무제가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제 군대를 파견할 때 누가 총사령관이었냐? 한무제, 즉 한나라의 제7대 황제인 한무제의 그 총애하는, 한무제가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후궁의 오빠니까 한무제의 처남인 거죠. 한무제의 처남인 이광리라고 있습니다. 이광리를 흉노족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거기에 또 장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은 그 이광리고, 장수 중에 유능한 사람이 이릉입니다. 이릉. 뭐 왕릉할 때 릉자입니다. 왕릉할 때 릉자, 이릉인데요. 그 이릉이 이제 총사령관 이광리 밑에서 활약을 했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흉노족하고 이릉이라는 장수가 흉노족하고 싸울 때 굉장히 처음에는 많은 흉노족을 이렇게 죽여가면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막판에 가서는 중과부적의 상황이 됩니다. 그 이릉의 결사대가 5,000명인데 흉노족은 이제 3만 명이 남게 됩니다. 6대1에, 병력 규모가 6대1에 중과부적인 상황에서도 이릉이라는 그 장수는 최선을 다해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계속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중과부적 상황을 극복을 못하고 400명만 남은 상태에서, 즉 5,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흉노족 3만 명을 대적해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열심히 싸웠었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병력이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병력의 10%도 안 된 400명이 남은 상태에서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족한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씨 가문에서는, 우리 이씨 가문의 그 치욕이다. 그리고 한나라 왕조에서는 우리 한나라의 그 기상을 보이지 않고 항복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그 치욕적인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한무제는 이릉의 이제 처자식, 그 다음에 노모, 늙은 어머니도 다 옥에 가두고 이제 이릉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릉에 대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질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한무제의 신하들은 다들
뭐 한무제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뤘던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독재자인 한무제다 보니까 그 밑에서 그 신하들은 그 이릉에 대해서 변호 내지 옹호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고 한무제의 그러한 그 이릉에 대한 그 강도 높은 질타에 대해서 다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 상황. 오히려 이릉이 잘못했다라고 한나라의 치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릉은 누구도 변호를 해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패장 항복한 치욕스러운 장군으로 남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바로 사마천 태사공 벼슬을 갖고 있었던 사마천은 이릉을 변호를 합니다. 이릉도 처음에는 이러이러하게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400명만 남은 상황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총사령관인 이광리의 잘못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 한나라의 7대 황제인 한무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남을 비판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판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도 그런 걸 예측을 못하고 그러게 그 이릉을 변호하진 않았었을 텐데요. 결국 그 자기는 그 이릉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릉을 변호를 하게 된 건데, 결국 한무제의 분노를 사가지고 이제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뭐 옛날이 삼권 분립의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그냥 제왕이 황제가 행정, 입법, 사법을 다 관장하는 권력 독점 그런 독재 시절, 전제군주정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재판 절차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황제의 뜻이 그냥 사형이라고 하면 사형이 되는 거고 황제가 말한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한나라 7대 황제 한무제 시절에 한무제 유철이 사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사형을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가 50만 전의 금액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50만 전의 금액으로 그 돈을 일종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